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 29강 대단원 두 번째 생동하는 지구 갈무리 시간. 네, 단원 마무리 문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연속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생동하는 지구는요, 크게 중단원이 두 개가 빵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질 파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기상, 대기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핵심 정리를 이번 시간에는 지질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엔 대기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핵심 정리 하나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재가 조금 더 내신 준비에 치중이 된 건 아시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주각 2를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더 가르쳐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험 문제 또 그 부분까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쭉 다루게 될 때, 여기는 사실 수능에선 요거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해줬다면 요만큼 더 하세요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실제 정도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당부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 시간에 21문제를 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오셨죠? 자, 그러면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지구입니다. 지질 파트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했을까요? 지진, 화산, 그리고 판구조론과 판의 경계. 판의 경계는 3개가 있습니다. 발산, 보존, 수렴. 자, 보세요. 지진과 화산은요, 내신에서는 단독으로 하나씩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능 경향에는요, 지진, 화산을 판의 경계와 연결시키고, 또 하나는 지진, 화산으로 인해서 어떤 자연재해, 재해가 나타나느냐, 거기도 포커스를 둔답니다.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 해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폭발적인 유무남질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혹은 현무암질처럼 유동성이 큰 조용한 분출일 때는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공부하는 게 옳은 방향이고요. 더불어 풍화와 사태라는 게 있어요. 풍화 사태는 좀 개념은 쉬운 편이에요. 솔직히 판 구조론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개정되고 도입이 돼서 꼭 시험에 언급이 되는 내용이랍니다. 완전 좋죠. 쉬운데 시험에 나오면 그만한 게 없습니다. 풍화가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질 재해죠. 중요합니다. 지진과 화산이 재해 측면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지진, 해일, 쓰나미 엄청나죠. 아마 여러분 선생님이랑 계속 지진, 해일, 쓰나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정리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그리고 화산으로 인한 재해까지 해서 이렇게 중요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사진만 보셔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화산가스와 화산재의 분출을 각각 나타낸 거고요. 나는 용암입니다. 가스, 그리고 화산재, 그리고 용암입니다. 화산재라는 글자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죠. 화산 분출물에 대한 문제구나. 그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보기 기억. 화산 폭발 시에는 가가 나보다 먼저 분출한다. 사실은 이제 특히 격렬한 화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이 와장창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가스가 나가고요. 두 번째 화산 쇠설물이 나갑니다. 선생님 쇠설물만 쓸게요. 세 번째 액체인 용암이 분출된다. 이런 순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화산 폭발 시 가가 나보다 먼저 분출된다. 옳은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니은 볼게요. 자, 휘발 성분과 SiO2 함량이 적을수록 폭발력은 커진다. 자, 폭발적으로 분출할 때는요,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야 될까? 가스 함량이 커야 되겠죠. 빵 하고 터지니까. 가스 함량이 크려면 또 뭐가 커야 되죠? 점성이 커야 됩니다. 점성을 크게 하는 성분이 뭐였죠? SiO2 함량이었죠. SiO2 함량이 커야 되겠죠. 따라서 휘발 성분, 가스라고 볼 수 있죠. 가스 함량과 SiO2 함량이 적을수록 폭발력이 커진다? 아니죠. 많을수록 폭발력이 커집니다. 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디귿 볼게요. 나에서 용암의 점성이 클수록 경사가 급한 화산재를 형성한다. 용암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커, 끈적끈적해. 그러면 와르르 퍼지지 않고 조금 경사를 이루어서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과 같은 게 언급이 되겠죠. 유동성이 클 때는 와르르 쏟아져 버리고 끝나니까 좀 완만한 화산재, 순수한 화산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점성이 클수록 경사가 급한 화산재, 종상화산 예를 들 수 있죠. 디귿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 몇 번? 4번. 기억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용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느낌이 오시나요? 문제풀이법? 점성, SiO2 함량, 용암의 온도를 가지고 A, B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면 될까? 현무암이냐 안산암이냐 유문암이냐 아주 세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유문암에 가까운가 상대적으로 현무암에 가까운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A와 B를 비교했을 때요. A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순상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B는 상대적으로 종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사가 더 급한 거죠. 그쵸? 그럼 요 소문자 AB와 대문자 AB를 매치시키는 걸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순상일 경우가 현무암질, 선생님 현자만 쓸게요. 종상일 때가 유문암질이 더 가깝겠죠. 자, 먼저 판단했습니다. 자, 앞에 그림 보니까 가 그림을 보시게 되면 봐요. SiO2 함량이 많으면서 점성이 크면서 그리고 온도도 낮습니다. 뭘까요? SiO2 함량 많은 거, 그래서 점성이 큰 거. A가 바로 유문암질이죠. B는요, 그래야 되겠죠. SiO2 함량이 적어야 될 것이고 점성은 낮고 상대적으로 무엇은 크고 유동성은 크겠죠. 점성과 유동성은 반대로 가니까 유동성은 클 것이고 온도는 높은 B는 뭘까요? 바로 현무암질일 겁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볼게요. 대문자 A, 대문자 B 각각을 유문암질의 특성, 현무암질의 특성을 가졌으니까 소문자 A, B 다시 말해서 경사체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유문암에 가까운 게 소문자 B라고 할 수 있겠죠. 대문자 B와 소문자 A가 매치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됐나요? 거의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보기 기억 볼게요. 분출 당시 보세요. 유동성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겠죠. 4개의 카테고리로 선생님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유동성은 어떤 것이 더 크다? A보다 B가 더 크다. 현무암질이 더 크다.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화산 분출 시 A는 유문암질입니다. 화산 세설물의 양이 많다. 밑줄 치세요. 화산 세설물의 양이 많다. 유문암질은요. 가스 함량이 많다. 어렵지 않죠. 화산 세설물의 저희가 뭘까요? 화산 세설물은요. 화산이 터질 때, 빵! 화산 폭발할 때 혹은 화산 가스에서 부서진 고체 덩어리가 화산 세설물의 정의입니다. 그럼 화산 가스의 함량이 많을수록 화산 세설물의 양도 많겠죠. 따라서 가스 함량이 많은 유문암질이 쇠설물의 양도 많습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A 성질을 가진 용암은 화산재 소문자 A를 형성한다. No. A는 소문자 B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선생님 판서로 해볼까요? 3번. 딱히 그림을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3번. 화산 활동에 관한 거래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분출된 용암이 15km 이상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갔대요. 강물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흘러갈 수 있었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용암이 유동성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유동성이 크구나. 됐나요? 그리고 제일 끝에 한번 볼게요. 검은색을 띠고 기공이 있었대요. 뭘까? 유동성이 크다. 현무암질 용암이고요. 암질 용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구학 1 수준에서는요.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 현무암, 안산암질 용암이 식으면 안산암, 유문암질 용암이 식으면 유문암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현무암질 용암이 식어서 무슨 암이 됐다? 현무암이 됐고요. 현무암이 어떻죠? 제주도 돌. 까맣고 기공이 뻥뻥 뚫린 거. 까만 이유는 우리가 암석은 광물이 형성하는데요. 광물이 색을 가졌다. 유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로부터 색깔과 유동성으로부터 현무암질 용암인 걸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암석은 현무암일 것이다. 당연한 걸 묻네요.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화산 쇠설물에 의한 피해가 컸을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유문암질은 가스 함량이 많고 화산 쇠설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문암질은요. 화산 가스나 화산 쇠설물 등에 의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현무암질이에요. 가스 함량도 작고요. 유문암질에 비해서 쇠설 함량이 적습니다. 주로 이런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커서 용암에 의한 피해가 더 큰 편입니다. 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디귿. 종상화산, 가파른 화산 아니죠. 유동성이 커요. 순상화산이 되겠죠. 완만한. 디귿도 틀린 설명이네요. 정답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멘붕이 오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내용 보시게 되면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인해서 나타난 진도 분포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진도는요. 그 수치를 로마자로 표현을 해요. 완전 어색하죠. 숫자를 언급해 드릴게요. 6, 7, 8, 9, 10입니다. 네,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뭐 굳이 이 숫자를 여러분이 모르셔도 이제 느낌상 진앙 가까이 있을수록 뭘까요? 피해는 더 클 테니까 진도가 클 것을 예상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제일 크구나. 그래서 상대적인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A가 제일 바깥쪽, 다시 말해서 진도 6 정도 나타나고 있네요. 됐나요? 요 정도 파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도는 진동이나 피해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규모는 동일 지진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어도 똑같대. 다시 말해서 진앙에서 거리 상관없이 A, B, C 모두 에너지량 동일하고요. 마찬가지 베이징이나 서울이나 진앙 거리 상관없이 규모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 A는 B 지역보다 지진 피해가 크다. A 여기 있어요. B 여기 있고요. 지금 수치를 봐도 B보다 A가 6으로, 지금 A가 들어가는 등지선은 진도 6으로 전체 나타나는 숫자 중에서 제일 적어요. 진도가 제일 작다, 피해가 제일 작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A가 지진 피해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볼게요. B, C 지역에는 지진의 규모가 모두 동일하다. 동일 지진에 의해서는 모든 지역 A, B, C 베이징, 뭐 서울에서도 측정한 모든 에너지량, 즉 규모가 동일할 겁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지진파가 최초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울과 베이징이 같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진앙에서부터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가 다른데 당연히 지진파가 발생해서 최초로 기록되는 시간도 어떨 것이다. 걸리는 시간도 다를 것이다 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지. 거리가 멀수록 최초로 도달하는 지진파, 뭐 P파가 어떨까요? 늦게 도착을 하겠죠. 따라서 D가 틀린 설명. 정답 몇 번? 2번. 니은이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측소 3지역에서 지진파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만 파악할게요. P파가 도착해서 S파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하죠? PSC라고 합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PSC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PSC가 길수록 어떠하다? 진원거리가 멀다 혹은 진앙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먼저 파악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보기기억 별표. 사실 보기기억은 지구과학 원 수준이 아닙니다. 지구과학 원에서는 진원, 진앙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진원거리 혹은 진앙거리를 구하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데 혹시 학교에서 한 학생들만 기억을 해결해 주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P파의 속도와 P파와 S파의 속력을 각각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에서 묻고 있는 것은 진원에서 관측소 A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원 거리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진원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요. P파의 속도에서 S파의 속도를 빼시고요.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를 곱한 다음에 무엇을 해준다? PSC를 곱해주는 겁니다. PSC. 그런데 PSC는 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다 줬습니다. 얼마? 8km/s, 4km/s. 따라서 8 빼기 4는 8 곱하기 4 곱하기 A죠. P파가 도착한 게 9시, S파가 도착한 게 9시 1분. PSC는 1분이죠. 초 단위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 60초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4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 8이 될 거고 8 곱하기 60은 480이 되겠죠. 그래서 480km다. 옳은 설명. 자, 아마 학교에서 요거까지 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진원 거리 구하는 공식 한 학생들만 요걸 할 것. 됐죠? 여러분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기억 모르셔도 되고요. 무엇은 기억하자. PSC가 길수록 진원 거리 혹은 진앙 거리가 멀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 볼게요. 진원 거리가 멀수록 S파에 의한 P가 크다. 지금 PSC를 비교했을 때 C가 가장 멀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진앙으로부터 혹은 진원으로부터. S파의 진폭을 보세요. S파의 진폭이 점점점 작아진 거 보이죠? 따라서 S파에 의한 P가 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폭이 잦아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볼게요. 진원에서 관측소까지 거리는 P파, S파의 도달 시간의 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PSC라고 하죠. PSC에 비례한다. 옳은 설명.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의 경계와 관련됐네요.
다 알아야 돼요.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판의 경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A. 수려면 경계입니다. 일본 해구 정도 되고요. B. 남아메리카 쪽에 해안가에 있죠. 뭘까요? 수려면 경계고요. 페루,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C 어딜까요? 대서양 바다 중앙입니다. 발산형 경계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자, 화산 활동은 A, B에서만 나타난다. 수려면 경계, 발산형 경계 모두 화산 활동 나타나죠. A, B, C 모두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신발 지진이 C의 해령 지진대에서 우세하다? 아니죠. 신발 지진은 수려명의 숏, 신발 지진의 숏, 그래서 숏 연결해 놓자 이렇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수려면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이유는 판과 판이 꽝 하고 만났을 때 하나의 판이 하나의 판 아래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 섭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수려명에서만 신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디귿 볼게요. A부터 C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오케이. 수려명, 발산형에 해당됩니다. 디귿 옳은 설명.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짜잔. 이건 뭘까요? 지금 북대서양 심해저 시추를 통해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입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 보이고요. 숫자들의 나열은 땅의 나열이래요.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그대로 읽을게요. 자, 해령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났지?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무엇이?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만 쓸게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령은 화산이 빵 터져서 새로운 땅이 생기기 때문에 해령 주변의 땅의 연령은 빵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멘틀 대류가 상승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죠. 그러니 어떨까? 해령에서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쫙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령에서 쭉 멀어지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네요. 땅의 연령이 많아지네요. 지금 한쪽 편만 나타나 있지만 이쪽 편으로 가도 마찬가지 나이가 많았겠죠.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거. 상승한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됐죠? 자, 옳지 않은 것은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청의 나이가 많아진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즉 해령은 나이가 빵살이다. 오케이?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볼게요.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라며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 당연하지. 속도는 혹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을 알아요. 시간이 바로 연령이죠. 여러분의 나이가 선생님 나이를 얘기를 할 뻔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19살이다. 그러면 19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따라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의 연령을 놓고 거리를 넣어준다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판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 3번 볼게요. 아프리카와 중앙 해령 간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요. 해령에서 만들어져 양쪽으로 확장됩니다. 점점 멀어지겠죠. 즉 대서양은 확장되고 있는 바다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4번. 해령 부근에서 퇴적물의 두께가 비교적 얇다. 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위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 두께 두껍다. 말을 달리하면 해령 부근은 퇴적물 두께가 얇다. 4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5번. 어떻게 분포한다? 해령을 기준으로 택진적으로 나령이 분포한다. 5번 옳은 설명이네요. 자, 계속해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다 한 번씩 기출되었던 그림인데요. 자,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냈대요. 뭐만 보면 될까? 화살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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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무수년 경계 한 글자만 쓸게요. 수려면 경계고요. 수려면 경계고요. 수려면 경계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판의 성향을 보세요. 해양지각끼리 만나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딜까? 마리아나 해구죠. 여기는 어딜까? 대륙지각과 해양지에 만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루, 칠레 해구나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같이 나타나죠. 혹은 어디가 있죠? 일본 해구가 이런 특성을 보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륙지각 쪽에서 뭐가 나타난다? 산맥이 나타나니까 일본 해구라기보다는 해양과 대륙이 만났을 때 습곡 산맥이 나타나는 페루,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 케이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달을 보니까 대륙지각 두 개가 꽝 하고 만났어요. 뭐죠? 소위 말해서 충돌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나요? 그럼 문제 다 풀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가나다 모두 수렴형 경계다. 제일 쉬운 보기입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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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볼게요. 가에서 두 해양지역의 밀도는 다르다. 네. 마리아나 해구에서 두 해양지각의 밀도,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비록 해양지각이지만 태평양판의 밀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똑같이 해양지각, 해양판인데 하나의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옳은 설명이고요. 3번 해구가 형성되는 것은 가와 나이다. 네, 가와 나는 해구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다는 해구는 형성되지 않죠. 따라서 3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4번 화산활동이 활발한 것은 가와 다이다. 노노노. 화산활동은 나에서 활발하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활동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5번 나에서 소멸되는 것은 해양지각이다. 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다시 말해서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큽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섭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난다? 판의 소멸이 나타나죠. 즉 해양지각, 해양판이 소멸합니다. 5번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해서 9번 내용 보도록 하죠.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웅장하죠. 자, 히말라야 산맥은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세아판이 꽝 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상하는 것을 모식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부딪혀서 지금 현재 인도가 되고 히말라야 산맥까지 만들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략 7천만 년 전에 아래쪽에 있을 때는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인도를 형성하기 전에 모두 뭐였을까? 바다와 접하고 있으니까 두꺼운 해양 퇴적층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인도판이 쭉 올라오면서 꽝 하고 부딪히니까 그동안 퇴적되었던 해양 퇴적층이 어떻게 됐을까? 우지직 하면서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바로 해양생물 화석인데요. 요즘에 지구가 원에서 여기까지 하지 않는데 암모나이트입니다. 중생내 해양에서 생성했던, 즉 해양생물인데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이건 뭐다? 과거의 두 대륙이 충돌하기 전에 여기 해양 퇴적층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판의 충돌에 의해서 산을 형성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겠죠. 됐나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나이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열심히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는 없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두 대륙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리아판이죠. 둘 다 대륙판입니다. 니은 화성을 포함하는 지층은 과거의 바다에서 형성되었다. 암모나이트를 보고 판단합니다. 디귿 인도 대륙은 지난 7천만 년 동안 대략 북쪽으로 이동했다. 올라가고 있네요. 빵빵빵빵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귿 옳은 설명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판의 경계 볼게요. 지면 어렵죠. 세계 지도를 집에 붙여놓으라니까. 그리고 내가 세계 여행을 갈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잘 외워져요. A.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수렴형 경계예요. B. 대략 일본 해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렴형 경계고요. C. 자, 표현을 볼게요. 좀 두껍네요. 태평양에 있는 해령입니다. 해령과 같이 변환단치 나타나죠. 두꺼운 한 줄은 발산형 경계를 의미하고요. 얇은 한 줄은 보존형 경계를 표현합니다. 일기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줄, 굵게 한 줄, 얇게 한 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각 발산형과 보존형 이렇게. 여기는 어딘가요? 수렴형이죠. 여기가 바로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수렴, 발산, 보존만 체크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반의 발산형 경계이다. A 수렴형이라고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B에서 신발 지진만 발생한다. 노노노. 판의 경계에서 그 어느 지역이라고 해도 판의 경계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이 천발 지진입니다. 됐죠? 그래서 천발과 신발이 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번 해당 사항 없고요. 3번 볼게요. C에서는 여기에요. 발산형 경계에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이런 말은 보존형에서 쓰죠. C는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의 생성이 있습니다. 4번 볼게요. D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D는 보존형입니다. D가 바로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다. C, D가 바뀌어졌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볼게요. E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다.
페루칠레 해구는요. 여기 해양판 뭘까요? 나즈카판입니다. 여기 대륙판 뭘까요? 남아메리카판입니다. 해양판이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쪽으로 섭입하는 양상이죠. 5번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는요. 동아프리카 열곡대죠. 발산형 경계입니다. 화살표 보세요. 양쪽으로 벌어질 거야. 나를 볼게요. 화살표 보세요. 어긋나고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입니다. C가 바로 어딜까요? C가 바로 산 안드레아스 산층이죠. 육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발산형과 보존형인 거 파악하고 바로 내용 보도록 합니다. 보기 기억. A에서 C 지역에 모두 새로운 해양 지역이 형성된다. 눅눅눅. C는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다. 화산 활동이 없는 지역입니다.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볼게요. B 지역은 A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B 지역에서도 이렇게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도 벌어지고 있고요. A 여기선 지금 홍해가 나타나고 있죠. 홍해. 자, 이 B 지역은요. 실제로 큰 호수들이 나타납니다. 빅토리아 호수, 니아사 호수. 근데 점점 더 벌어지면 넓어지겠죠. 바닷물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좁은 바다, 홍해와 같은 형태, 즉 A와 같은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 홍해가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서양과 같은 형태도 뜰 수가 있겠죠. 따라서 B 지역은 장차 A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A 지역은 장차 대서양 형태로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멀어진다면,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면.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C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노. C.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입니다. 화산 활동 없어서 판의 생성 소멸도 없고요. 천발 지진이 요란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디귿 틀렸고요.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판의 경계 문제는 뻔해요. 어딘가, 무슨 형 경계인가. A, 방금 했습니다. 일본 해구, 수렴형 경계고요. B, 얘기했죠.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동태평양 해령. 지금 크게 동그라미를 묶어둬서 해령과 함께 해령 사이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변환단층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 줬을 때는. 다음으로 볼게요. C. 어휴, 또 했네요. C는 뭘까? 수렴형 경계로 페루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이 같이 나타나고 있죠. 자, 내용 볼게요. A에서 C 중, A, B, C 중 해구와 습곡 산맥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 A. 해구와 호상열도가 나타나죠. 습곡 산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B 지역은 해령과 변환단층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습곡 산맥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C 지역은 해구, 페루 칠레 해구와 습곡 산맥, 안데스 산맥이 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C 지역이 될 거고요. 니은 볼게요. 판의 발산 경계와 보존 경계가 모두 나타나는 지역. B는 발산 경계, 해령, 보존 경계, 변환 단층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존형, 변환 단층이 왜 나타난다 그랬죠? 해령과 해령에서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령을 뚝 끊으면서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해령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존형, 변환 단층도 바다에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뭐였죠? 아까 봤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육지로 노출된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라서 특이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 정답 5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보도록 하죠. 이 문제도 재밌더라고요. 자, 풍화예요. 문제는 풍화입니다. 풍화는 어떻게 공부하지?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기계적 풍화의 환경, 화학적 풍화가 우세할 수 있는 환경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예들도 기억해야 되죠. 지금 보니까 풍화가 진행되었고요. 암석의 구성 강물의 조성과 최적의 변화를 나타난 거래요. 아마 여러분이 이 장석류를 이렇게 써주면 그림이 훨씬 잘 보일걸요? 정장석. 찐. 뭐가 있어요? 고령토 보크사이트. 뭐예요? 정장석이 고령토가 되고 고령토가 보크사이트가 됩니다. 무슨 예로 공부했습니까? 화학적 풍화의 예고요. 화학적 풍화의 예이며 화학적 풍화의 예 중에서도 뭐죠? 가수분해였죠.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 풍화는 어떤 환경이었어요? 화학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끝이에요.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풍화에 의해서 장석류가 점점점 양이 줄어들면서 대신 고령토와 복구 사이트로 변했기 때문에 고령토 양이나 복구 사이트 양은 늘어난 거예요. 또 이런 거죠. 공극이 뭐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공극은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틈입니다. 틈이 점점 많아진 건 왜일까? 가수분의 성분들이 물에 녹아서 용해되어 버리니까 빠져나가서 입자 사이는 더 넓어져서 공급 비중이 넓어진 거겠죠. 자, 내용 볼게요. 보기 겨. 기계적 풍화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났다. 노노. 화학적 풍화작용 우세합니다. 니은 한랭 건조.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죠. 선생님 화학적 풍화, 고온 다습한 환경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니은도 해당 사항 없고요. 디귿 볼게요. 장석이 고령토 포크 사이트로 변했다. 장석. 앞에 정자 쓰면 여러분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장석, 고령토 포크 사이트. 됐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성 물질이 용해되어. 말이 너무 어렵죠. 물에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용성 물질이 용해되어 공급 비율이 증가했다. 말을 하면 이건 거예요. 물에 녹아 들어가서 성분들이 그만큼 입자 사이 틈이 더 벌어졌다. 공극이 커졌다. 입자 사이 틈이 더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인데요. 마음이 아팠어. 사실 화학식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외우는 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화학식 옆에 이름을 다 써줘요. 아시겠죠?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기억과 디귿은 그래도 좀 쉬웠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화학적 풍화작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온이 치환되는 풍화작용을 골라보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작용? 가수분해만 찾아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볼게요. 보기 기억. CaCO3. 탄산칼슘. 이거 좀 친하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회암이 이렇게 나눠졌어. 이온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전자를 하나 더 읽거나 하나 더 잃거나 얻어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석회암이 분리가 됐네? 이거 바로 석회동굴 만드는 거죠. 석회동굴. 우리가 화학적 풍화 예로 뭐라고 했던 거? 용해라고 했던 겁니다. 쉬운 거 볼게요. 디귿부터 볼게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거 뭐예요? 이건 알죠? Fe, 철입니다. 무엇과 반응했지? 산소와 반응했어. 금속 성분이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 대기나 물에 있는. 뭐죠? 산화죠, 이건. 그럼 나머지가 뭘까? 정답 니은이에요. 깜짝 놀랐어. 이걸 그냥 화학식으로만 써서 선생님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지금 요건 고령토예요. 요게 뭘까? 보크사이트입니다. 보크사이트. 수능에 이렇게 화학식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옆에 이름 다 써줬어요. 방해석, 방해석이라기도 큰 혼란이 오시죠. 방해석, 석회암, 석회석, 탄산칼슘, 탄산염 물질 모두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큰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틀려요. 탄산염이 더 큰 범위고. 하지만 여러분은 다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다 명칭을 써줬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니은이겠죠. 그래서 니은만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화학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과학에서 화학식으로 풀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화학적 풍화니까 화학식이 안 나올 수 없겠죠.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토나 보크사이트의 화학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못해요. 알겠죠? 선생님이 구성 성분으로만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됐나요? 자, 15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요. 우리 해설이 조금 잘못돼 있더라고요. 선생님 내용을 보시고요. 페이지 109페이지에 같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좀 참고하시면 확실히 해설이 조금 미진하다는 거 파악하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강수량과 기온입니다. 뭘까? 풍화예요. 풍화에서 기후, 다시 말해서 강수량과 기온으로 화학적 풍화, 기계적 풍화를 나눠서 보죠. 그런데 지금 가 지역은 실제로 이런 기온과 이런 강수량은 지구상에서 존재하기 좀 힘든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화를 따질 수도 없고요. 마와 같은 경우가 좀 약한 풍화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약한 풍화.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지고 연평균 기온이 커지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지? 고온 다습하다고 하죠. 고온 다습할수록 무슨 풍화가 강할까? 화학적 풍화가 강하고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떨까? 소위 말해서 한랭 건조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다? 기계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보기 기억. 가, 다, 마로 갈수록 풍화 작용은 활발해진다. 노노노노노. 마가 가장 약한 풍화라고 했어요. 다가 더 풍화가 좀 더 강하다는 거겠죠. 따라서 다, 마로 갈수록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나는, 나가 어디 있나요? 여기. 나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라를 비교하고 있네요. 화학적 풍화 작용이 우세하다. 나는 강수량도 적고 기온도 낮고 한랭 건조구나. 라는 강수량도 크고 기온도 높고 고온 다습 화학적 풍화구나. 그래프로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여기죠, 여기. 다는 동결에 의한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수반될 수 있다. 오케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선생님 항상 말씀드렸죠. 기계적 풍화는 화학적 풍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우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 정답 5번이에요. 10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기 디귿과 똑같이 써뒀습니다. 동결에 의한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라고 써뒀어요. 됐나요? 자, 계속해서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뭘까요? 사태입니다. 사태의 종류고요. 선생님, 사태의 종류에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바로 유동성의 하나지, 유동의 내부 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유동의 하나의 종류, 흐름과 포행이었죠. 왜? 비교적 가장 빠른 흐름이고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사태가 비교적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기어갈 포자예요. 크립.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전신주나 비석이 누워있는 걸로 봐서 포행이 일어났구나, 사태가 나타났구나 판단하는 거고요.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막 돌과 토양이 같이 빠른 흐름으로 물을 과포화해서 꽉 포화한 다음에 많은 물을 머금고 흘러내리는 거라면, 포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하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 기억. 가는 토양에 물이 침투되어 발생하며 규모가 다양하다. 흐름은 두 가지. 물을 많이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주로 집중호우나 혹은 장마 때. 두 번째, 굉장히 빠른 흐름이라는 거. 흐름 안에 토성류가 있죠. 우리나라 사태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니은 볼게요. 가는 나에 비해서 토양이나 암석의 흐름이 빠르라 피해가 크다. 네, 빠르다고 했죠. 가장 빠르고 가장 느리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나는 해안가의 현무암지대에서 많이 나타난다. 주로 토양에서 나타납니다. 현무암이 아니라. 됐나요? 디귿 틀린 설명.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7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건 판사로 좀 해볼까요? 17. 자, 미국에서 일어난 재난이래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신들의 발이 땅에 묻히는 것을 알았대요. 아침 눈을 떴더니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봅니까? 고화되지 않는 토양과 암석이 이동하여. 뭘까? 사태가 발생한 거죠. 사태, 아롱사태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산사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사태, 산사태. 사태를 굳이 정의하면 뭐예요? 경사면에서 고화되지 않는 물질, 주로 암석이나 토양이 되겠죠. 물질들이 무엇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사태라고 크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고화되지 않은 토양이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토양과,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볼게요. 토양과 풍화된 암석들이 가무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풍화되어 이동함으로써 재난을 발생시킨 것이다. 토양이나 암석이 물을 가득 머금게 되면 마찰력이 감소하면서 와르르 쏟아집니다. 됐나요? 자, 사태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기 기억 볼게요. 이 현상은 지진, 홍수와 같은 지질, 기상학적 사건들이 요인이 된다. 지진이 발생을 하며 땅을 뒤흔들다 보니까 고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죠. 니은, 고화되지 않은 물질들은 바람, 물과 같은 침식 개체에서 직접 이동한, 아닙니다. 바람이나 물이 이동시킨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사면에 있는 물질이 중력의 저항 힘보다 클 때 나타나는 재현상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림을 그리세요. 경사면입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뭘까? 중력에 저항하는 힘.
이쪽 방이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끄러져 내리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언급했던 이 힘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 힘보다 이게 더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옳은 설명이죠. 디귿 옳은 설명 정답 5번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보도록 하죠. 너무 많이 했던 해일입니다. 자, 바닷속에서 단층이 발생하면, 이런 단층은 지진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죠. 해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진의 일의 특성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타나죠? 기역, 파장이고요. 모두 해안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맨날 필기했던 거. 모두 해안으로 접근했을 때 파장, 파고, 그 다음 뭐예요? 속도입니다. 굉장히 파장이 길어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천해파의 성격을 가져서 해안가에 오게 되면 파장도 짧아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모든 에너지를 파고에다 줍니다. 내가 최고야. 해수면이 확 높아지죠. 그래서 육지까지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진다. 틀린 설명이고요. 파고는 낮아진다. 틀린 설명이고요. 전파 속도는 느려진다. 옳은 설명. 정답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19번 보도록 하죠. 자, 고베 지진과 IT 지진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눈여겨볼게요. 표를 보시게 되면 고베 지진과 IT 지진을 보면요. 고베 지진이 뭐 사실 규모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규모가 커요. 진원 거리는요. 어때요? 진원 거리는 조금 더 멀었네요. 사망과 주택 파손, 전체적인 피해를 볼게요. IT가 압도적입니다. 23만. 주택도요. 25만. 압도적입니다. 됐죠? 즉 규모가 더 컸음에도 IT가 훨씬 더 피해를 크게 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건 고베보다는 조금 더 진원거리가 가까운 것도 한몫을 했겠죠. 그 이유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보게 되면 규모가 클수록 피해가 커진다? 그렇게 따지면 규모가 더 큰, 조금이라도 더 큰 고베 지진이 훨씬 사망수나 주택 파손이 컸어야 되죠. 아니었죠. IT가 7.0이었는데 피해 정도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볼게요. 규모가 비슷할 때 7.2, 7.0 규모 비슷하네요. 진원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는 커진다. 진원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쪽이 더 가깝죠. 규모는 이게 더 크지만 혹은 비슷하지만 진원거리가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어떻게 됐다? 진원거리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진도는 집안의 분포 암석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진도는 진동이나 피해 정도잖아요. 거리가 거의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가까울수록 피해가 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먼데 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인구 밀집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집안의 구조라든지 혹은 구성 성분, 암석 성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시멘트보다는 진흙탕일 때 훨씬 진폭을 크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성향으로 인해서 무엇이다? 집안의 분포 암석의 성격에 따라서도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고요. 20번 볼게요. 일반 상식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반 상식입니다. 정말 그림을 귀엽게 그려놨어요. 가나다. 지진이 발생을 했어. 담벼락에 뭐 무서워하고 숨었어. 될까? 아니야. 담벼락이 무너지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죠. 막 깨지고 난리 어떡할까? 이렇게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식당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우당탕탕 떨어지니까. 볼게요. 아니 지진이 발생했어. 신속하고 침착하게 승강기 엘리베이터 타면 될까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됩니다. 됐죠? 그 정도 볼게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진이 발생할 때는 땅이 뒤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나 창문이 안 열릴 수 있어. 그런데 지진에 의해서 2차 피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탈출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 열고 문 열어두고 그렇게 해서 탈출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기 기억. 골목에 있을 때는 가와 같이 담 옆에 몸을 바짝 붙여야 돼. 담 무너지면 끝. 그쵸? 따라서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볼게요.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나와 같이 머리를 보한다.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훈련 많이 시켜요. 일본 아이들 유치원에서 훈련하는 거 보게 되면요. 항상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쓰고 있어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고층 건물에서는 다와 같이 승강기를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큰일 납니다. 고립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디귿 해당 사항 없고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21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1번도 선생님 판소리 해볼까요? 자, 21번 보시게 되면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래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그 폭발음이 1700km 떨어진 곳까지 들렸대요. 굉장한 거죠. 꽝 하고 폭발했다는 건 뭐가 많았다는 걸까? 가스 함량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이미 짐작이 되시죠? 다음 볼게요.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졌대요. 일본도 그런데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재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우산 쓰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스 함량도 많고 화산재 함량도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양극으로 나눈다면 현무암지가 유무암지를 형으로 본다면 이렇게 양상을 나눈다면 유무암질이 더 많겠죠. 가스 함량도 크고 화산재, 선생님이 유무암질은 화산 세설물의 양도 많다고 했습니다. 화산재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제일 끝에 어떻게 되었다? 기온이 하강해서 여름이 없는 해였대요. 기온이 어떻게 되었다? 화산재로 인해서 기온이 하강했다. 다시 말해서 입자가 작은 화산재가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면 햇빛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온이 하강하겠죠. 됐죠? 즉 화산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재해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큰 폭발, 격렬한 폭발로 나타나는 유무남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볼게요. 분출된 요감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합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요감 같은 경우에는 격렬하게 폭발하지도 않고요. 즉 폭발음이 1700km 떨어진 곳까지 들릴 정도로 굉음을 내지도 않고요. 또 화산재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클 경우에는 용암의 피해가 더 크다고 했죠.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보도록 한다면 이 화산 활동으로 지구의 반사율은 증가했다. 반사율은 뭐냐면 이렇게 화산재가 얇은 막을 형성하면 햇빛이 튕겨나가는 거, 그걸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반사율은 증가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기온이 왜 떨어졌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입자가 작은 화산재가 얇은 막을 형성해서 햇빛 투과율,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반사율을 높였다. 햇빛 투과율은 떨어뜨렸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졌죠. 화산가스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가스는 대부분이 수증기죠. 오히려 수증기 혹은 이산화탄소는 그 효과만 따진다면, 그것만 딱 본다면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더 크게 하죠. 따라서 디귿 해당 사항 없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선생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단원 마무리 문제를 21문제를 다뤄야 된답니다.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겠죠. 꼭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